자,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근육을 효과적으로 키우는 운동들의 특징들을 알아볼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사리 분별을 잘 못한다라는 얘기를 쉽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리 분별이라는 게 뭔가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쉽게 말하는 그런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분별력이 없다고 지탄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운동에도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그걸 운별력이라고 부릅니다. 즉 운동을 분별력을 가지고 보는 시야, 그런 능력들. 운별력이 없으면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인플루언서가 이 운동 좋아요 그러면은 그냥 다음날부터 냅다 따라 하는 거예요. 또 비판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뇌 구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고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운별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운별력을 키워주는 8가지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목표 근육의 기능을 제대로 자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물론 뭐 근육의 기시정점을 알고 활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아주 당연한 얘기는 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우선 우리가 효과적으로 운동을 진행을 하려면 관절을 움직이는 기능을 가진 그런 근육에 제대로 부하를 걸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흔히들 느낌과 자극을 착각을 해요. 조금 더 주제와 풀어서 얘기를 하면 내가 느낌이 좋다 그래서 목표 근육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보통은 느낌이 좋으면 그 기능을 제대로 자극하고 있는 줄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가슴 운동을 한다고 칠게요. 자, 가슴 운동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벤치프레스가 있겠죠. 그럼 벤치프레스를 진행한다고 칩시다. 벤치프레스를 진행을 하는데요, 어깨 관절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으로 보면 이건 하나의 기능만 고려를 해봤을 때 윗팔이 바깥쪽으로 벌어져서 외전이고 윗팔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내전이거든요. 그러면 흉근의 기능에, 가슴 근육의 기능이 팔이 벌어지고 안으로 모이는 게 있냐? 있습니다. 근데요, 흔히들 핀치프레스라고 아세요? 이런 원판들 가운데 손에다가 이렇게 끼고 이렇게 밀었다 모았다 밀었다 모았다 밀었다 모았다 밀었다 모았다 하면서 가슴 운동을 하는 걸 핀치프레스라고 부릅니다. 이 핀치프레스를 한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어때요? 팔이 똑같이 바깥쪽으로 벌어지고 내전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즉 아까 벤치프레스나 덤벨 프레스에서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윗팔이 움직이는 그리고 흉근의 기능은 똑같이 활용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핀치프레스를 했을 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슴 근육에 전달되는 느낌으로만 따지면 이게 압도적으로 높아요. 찢어질 것 같고 타들어갈 것 같고 터질 것 같고 별다른 자세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흔히들 착각을 해요. 덤벨 프레스랑 벤치 프레스랑 핀치 프레스랑 같은 등급인 줄 아는 거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이 핀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원판을 쥐어짜면서 밀었다 내렸다라는 동작을 활용하면서 지나치게 대사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생기는 느낌이지,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저항인 덤벨이나 바벨의 위치를 고려하면 내 팔을 뒤쪽으로 가게끔 바깥쪽으로 벌어지게끔 짓누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핀치프레스는 내가 이미 모으고 앞뒤로 왔다 갔다 진행하는 중에 중력 방향 쪽으로 떨어지는 원판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흉근의 기능보다는요,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팔은 내회전이 되죠. 거기에 대해서 외회전으로 저항하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이 기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흉근에서 내회전 기능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건 회복적 기준 자세에서 얘기고, 아래로 떨어지는 걸 위로 들어올리는 기능은 흉근의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똑같이 가슴 근육에 전달되는 느낌이 비슷하거나 또는 느낌이 더 우세한 운동이 있을지라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능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펴보면 목표 근육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야가 비로소 가슴 운동의 운별력을 길러주는 어떤 하나의 큰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목표 근육의 기능을 제대로 알고 자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이건 흔히들 뭐 엉덩이 운동에도 많이 적용이 되곤 합니다. 프로그 익스텐션이라고 아세요? 그 다리를 개구리 다리처럼 해가지고 힙스러스터를 진행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힙스러스터보다는 프로그로 힙 익스텐션을 만드는 게 일단 느낌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하지만 둔근의 기능을 제대로 자극하기 위해서는 고관절에서 굴곡 신전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프로그 익스텐션은 그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힙스러스터가 느낌은 좀 더 떨어지지만 둔근의 기능인 고관절의 굴곡과 신전을 아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운별력을 기르고 적당한 운동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요, 목표 근육의 생리학적 실패 지점까지
쭉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쉽게 말하면 털릴 때까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도 못 들 정도 때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약간 이런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 이 아티클에서 나온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생리적 실패라고 하는 그 실패 지원까지 밀어붙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죠. 덤벨 컬을 한다고 칠게요.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툭 내려놓고 운동 다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식의 방법들은 효과적으로 근육을 키우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더 이상 하다도 못 들어 이제 그만, 이런 식으로 매 세트를 채워야 근육을 키우기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생리적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뭐 신경학적 실패도 있고 감정적 실패도 있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생리적 실패. 그래서 내가 근육이, 내 목표 근육이 탈탈 털려서 더 이상 하기 힘들 정도까지는 밀어붙여 줘야, 그래야 근육이 효율적으로 커진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보디빌딩들이 대체로 복합 운동보다는 고립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스쿼트를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스쿼트에서 일반적으로 목표 근육은 대퇴사두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스쿼트를 하면 우리가 대퇴사두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운동을 중단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쿼트는 그냥 몸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신경계적인 피로도가 너무 높아서 운동을 중단하게 되는 그런 운동이에요. 하지만 레그 익스텐션은 어때요? 스쿼트에 비해서 엄청난 고립 운동인 레그 익스텐션은 대퇴사두가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나요? 그렇죠. 대퇴사두가 오로지 걔만 힘들어서 중단하게 되는 게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레그 익스텐션이 막 숨이 찬다거나 아니면 신경학적 어떤 조정 능력이 완전히 바닥나서 실패를 하진 않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고립 운동인 이런 운동들이 주를 보디빌딩에서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되는 거고, 복합 운동을 하던 고립 운동을 하던 어찌됐든 근육을 생리학적 실패 지점까지 푸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조금 생소하신 부분일 거예요. 스트레치를 강조하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치라는 건요, 뭐 요가에서 나오는 뭐 다리 찢고 막 다리 뒤통수 뒤로 올리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목표 근육을 잘 늘려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배근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대다수의 운동들, 대표적으로 두 개만 꼽아봐라 라고 하면 보통 뭐 바벨로우나 래플다운이나 이런 거를 광배근 운동으로 꼽을 거예요. 물론 좋은 운동들입니다. 하지만 래플다운이나 바벨로우는 광배근을 최대로 늘리기에는 약간 부족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 바벨로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가 약간 옆모습으로 보여드리면,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바벨로우 당겼죠? 그러다가 목표 근육인 바벨로우에서 목표 근육인 광배근이 늘어나면 팔이 이 위치에 도달할 겁니다. 맞죠? 자, 이 위치에 도달했을 때 이건 광배근이 충분히 늘어난 걸까요? 아니요. 광배근은 맥시멈으로 늘어나려면 여기까지는 최소한 와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래플다운은 좀 비슷하겠네? 래플다운 아니에요. 왜냐? 래플다운 당기면 여기죠. 근육이 짧아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광배근이 신장됐을 때, 즉 잘 스트레치 됐을 때는 여기에요. 근데 래플다운은 신장된 범위가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래플다운도 광배근의 최대 스트레치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목표 근육이 최대로 늘어날 수 있고 잘 늘어날 수 있는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게 근성장에 좋은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요, 그럼 과연 이런 게 뭐 느낌적인 느낌이냐 아니면 실제로 증명이 된 거냐, 최근 연구들에서는요 아주 자주 근육을 잘 스트레치 시켜주는 게 근비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연구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우리가 근육이 늘어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부분 반복을 해주는 운동들을 접목을 시키게 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근육의 성장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거고요. 물론 이것도 완벽하게 이 정립된 이론은 아니지만 좋다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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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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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계속 티키타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운동을 할 때 내 목표 근육이 잘 늘어나고 있는지 요거 한번 집중해봐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부하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하 가능성은요, 뭐 로드 어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어떤 운동을 골랐으면 그 운동에는 충분히 중량을 다룰 수 있는 운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단 첫 번째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충분한 무게를 선택을 하면 6번 만에 근육의 실패 지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2번 조건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6개를 하는 동안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뭐 한 10초, 20초 걸릴까요? 그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뭐 넉넉 잡아서 20초라고 하죠. 그럼 제가 6개를 하는 동안 근육의 실패 지점에 도달하는데 20초가 걸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제가 이 운동 자체가 무게를 많이 못 치는 운동이에요. 오케이. 근육의 실패점에 도달할 만큼 무게를 다루기에 굉장히 뭐 불안정하거나 운동 자체가 세팅이 잘못됐거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벼운 무게를 걸었다고 칠게요. 그럼 이 가벼운 무게를 걸게 됐을 땐 내 목표 근육을 실패점으로 밀어붙일 때까지는 아마 40개, 50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40개, 50개를 하는 동안 6개가 20초라면 이거는 거의 몇 배예요? 한 10배까지는 아니어도 그보단 조금 덜하죠. 자, 그렇게 되면 못해도 한 1분 30초는 넘어가는 2분 정도가 걸릴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가슴 근육을 털려고 2분 동안 벤치프레스를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가요? 상당히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상황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부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무게를 충분히 걸어서 근비대의 유효 반복수인 뭐 5개에서 30개 안짝으로 들어오되 가장 효율적인 반복수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중량을 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하 가능성에는 반대인 국면도 존재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풀업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제가 운동 초보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운동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키가 180인데 제가 뭐 한 120kg라고 칠게요. 그럼 뭐 일반적으로 보면 비만이잖아요. 자, 이런 친구가 풀업을 몇 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상 보면 일단 5개는 고사하고 한두 개 할까 말까입니다. 자, 그러면 1개, 2개로 실패점에 도달한 건 맞죠. 근데 그 1개, 2개로 도달한 실패점이 아까 2번 사항에서 말한 근육의 생리학적 실패점일까요? 아니에요. 이런 게 바로 신경학적 실패입니다. 또는 다른 측면에서는 아예 그냥 불가능한 운동이라는 거예요. 왜? 방금 전에 언급했던 부하 가능성 측면에 있어서 처음 예시를 들었던 건 부하가 너무 낮아서 문제였다면 지금 제가 120kg짜리가 풀업을 한다라는 예시에는 부하가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하 가능성을 잘 생각을 해서 운동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방금 전에 예시를 들었던 120kg짜리한테는 똑같은 광배근 운동을 시켜도 풀업보다는 랩풀다운이 훨씬 더 나을 테고, 그리고 아까 예시를 들었던 너무 가벼워서 문제인 사람한테는 뭐 그게 어떤 운동이 됐든 우리가 무게를 충분히 걸 수 있는 운동을 선택을 해줘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적 과부하를 위해서 부하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된다. 이게 근육을 효과적으로 키우는 운동 특징 중에 4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정성이라는 국면 한번 볼게요. 안정성은요, 문자 그대로 운동이 충분히 안정적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치게 불안정한 환경은 근육 성장에 유리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걸 보통 혼동을 하냐? 불안정한 운동들이 대개 보면 목표 근육 주변에 있는 근육들의 대사 피로를 많이 유발을 시켜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게 있겠죠. 우리 워블보드나 보수 다 아실 겁니다. 그 보수 뒤집어 갖고 워블보드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럼 워블보드 위에서 제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한다고 칠게요. 그것도 싱글렉으로 한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워블보드 때문에 불안하죠. 두 번째 양발이 아니라 한 발이니까 중심 잡기 위해서 또 불안정하죠. 그럼 이 두 가지 불안정 요소가 포함이 된 상태에서 중둔근이든 대둔근이든 엉덩이 운동을 하려고 데드리프트를 진행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엉덩이 잘 먹어 하고 워블보드에서 내려오지만 대개 그런 것들은 지나치게 불필요한 불안정성이 추가가 돼서 주변 근육들과 안정근들이 대사 피로를 느껴 운동을 중단하게 된 거지, 우리의 목표 근육이었던 중둔근이나 대둔근이 실제로 이번 사항에서 말씀드렸던 생략적 실패점에 도달해서 운동을 중단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성장에 불리할 거고, 그래서 안정성이 결여된 운동들은 근비대 관점에서만 보면 그러면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운동을 진행하는 것들이 뭐 특정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뭐 발목을 재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밸런스 운동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목적이라면 충분히 타당한 운동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근성장이 목표고 명확한 목표 근육이 둔근이라면 그런 불안정성한 요소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추가가 되는 운동들은
전혀 추천할 게 못 된다라는 겁니다. 해서 이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주 극단적인 예시는 뭐 이런 게 있겠죠. 보수 아니죠. 짐볼 위에 올라가가지고 스쿼트 하는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한번 서치하면 나올 거예요. 보수 위에 올라가가지고 스쿼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것도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쇼맨십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재미를 위해서라든지 그런 이유로 보수 위에 올라가가지고 스쿼트를 한다? 그러면은 뭐 거기다가 대고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 보수 위에서 진행하는 백스쿼트는 근성장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진짜 격하게 말해서 사기꾼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전혀 과학적이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 근성장이 유리하려면 일정 부분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나치게 불안정하면 힘들 순 있어도 근성장에 유리하진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6번은요. 피로도입니다. 피로도. 여기서 말하는 피로도는요. 신경학적 피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2번에서 말한 근육학적 실패 지점에 도달하는 근육학적 피로도가 아니라 지금 6번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 피로도는 신경학적 피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오버헤드 프레스를 한다고 칠게요. 오케이? 자, 제가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는 이 운동 목적은 삼각근을 발달하기 위해서 진행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운동은 프리웨이트고 7대 운동 중에 하나인 스탠딩 바벨 오버헤드 프레스를 진행해야 진짜 오버헤드 프레스지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근성장을 바라보면 저는 당연히 스탠딩 오버헤드 프레스를 진행을 하겠죠. 하지만 그게 과연 근성장이 유리할까? 삼각근 발달이 유리할까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서서 진행하는 것보단 앉아서 진행하는 게 근성적인 측면에서는 더 나을 거라는 거죠. 물론 기능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통합적인 근력을 발달시킨다든지 아니면 근력 자체에 집중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코어 운동도 같이 하고 싶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어요. 하지만 명확하게 삼각근 발달을 목적으로 하면 서서 하게 되면 어때요? 불필요한 피로도가 많이 쌓이죠. 코어 주변 근육들도 그럴 거고요. 척추에 가해지는 축피로도 그럴 거고요. 우리 신경계에서 컨트롤해야 되는 동작들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신경 쓸 게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적 피로도도 일찍 도달하죠. 그러니까 삼각근이 피로하기도 전에 그런 피로도가 먼저 도달해서 운동을 중단하게 되는 꼴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번 상황에서 말씀드렸던 근육학적 실패 지점에 명확하게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동을 끝냈기 때문에 삼각근의 근피로는 유발되지 않고 운동이 중단됐으므로 삼각근의 근피로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성장에 유리한 운동들을 고를 거면 불필요한 피로도가 발생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운동을 선택하는 운별력을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이에요. 7번째는 시간 효율성입니다. 이 시간 효율성이 제가 강의 시간 때도 가끔 얘기를 하는데요. 프로그램 디자인 측면에서 시간 효율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프리웨이트 바벨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똑같은 목표 근육이 대퇴사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시간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머신 운동일 거예요. 물론 스쿼트과 헥스쿼트는 둘 다 고중량을 다룬 운동이니까 워밍업을 하는 시간 때문에 뭔가 시간에 엄청난 차이가 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리웨이트들보다는 머신 운동들이 세팅하는 게 훨씬 더 쉽고 무게를 갖다 꽂는 게 쉽고 그게 핀머신이면 더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을 잘 아끼면서 대퇴사두를 털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어서 프리웨이트가 근비대의 왕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이런 건 과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방금 전에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프리웨이트의 머신이면 머신이 시간 효율성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아끼게 되면 어떤 걸 더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남는 시간으로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비대의 왕도는 뭐예요? 볼륨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프리웨이트로 대퇴사두 운동 하나 할 시간에 나는 머신을 활용해가지고 대퇴사두 운동을 2개를 할 수 있으면 내가 압도적으로 운동을 2배 더 많이 하게 된 거고 근성장의 기대치는 내가 더 2배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의 효율성을 잘 존중해서 운동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아주 극단적인 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등 운동을 한다고 다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 사람은 어떤 날은 바벨로우를 골랐고 어떤 날은
그냥 하이로우 머신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로우로우 머신을 골랐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날은 그냥 프리웨이트로 바벨로우를 하는 것과 어떤 날은 머신을 쓰는 거로 비교를 해보면 방금 전에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프리웨이트보다는 머신에서 훨씬 더 많은 세트 수를 기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점점 쌓이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발생시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 효율성을 잘 고려하신 상태로 운동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뭐 여담이지만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세팅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운동들이 있어요. 막 이거 벤치도 갖다 놔야 되고 벤치를 좀 높이기도 해야 되고 그립도 딴 데서 갖고 와야 되고 뭐 각도도 살짝 틀어야 되고 막 이런 복잡다단한 것들이 얽혀져 있는 그런 운동들이 있는데 그런 운동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운동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고 운동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는요, 단측과 양측성 운동이에요. 단측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하체 운동을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단측성 운동은 스플릿 스쿼트 같은 운동이고요. 양측성 운동은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같은 운동인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양측성 운동이 7번 사항이었던 시간 효율적으로만 보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오케이? 하지만 단측 운동들은요, 내 신체의 불균형이라든지 근육 출력 값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고 또 평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나아가서 조금 더 국소적인 실패지점, 아까 2번 사항에서 말했던 생리학적 실패지점에 도달하는 걸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이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저울질을 어느 정도 해봐야 되겠지만 무조건 양측성 운동이 옳고 또 뭐 운동은 당연히 3대 운동이 꼭 포함이 돼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측성 운동을 통해서 훨씬 더 쉽게 근육의 대사 피로의 실패점에 도달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근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 근육의 불균형을 캐치를 하고 보완하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에 단측성 운동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양측 강도 결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경계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지론인데요. 우리가 방금 전에 예시 들었던 것처럼 스쿼트를 하게 되면 어때요? 물론 허벅지도 힘듭니다. 하체도 힘든데 사실 스쿼트를 하게 되면 우리의 척추에 전달되는 축피로 때문에도 그렇고 이 복잡한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까딱하면 진짜 골로 가는 운동이니까 그걸 또 신경 써야 되지. 그리고 코어 주변의 근육들도 많이 활성화해야 되지. 그러니까 신경계가 빨리 털려요. 하지만 덤벨 스플릿 스쿼트 같은 단측성 운동들은 똑같은 하체 운동이어도 불필요한 척추의 축피로도 없죠. 그리고 운동 동작 난이도도 조금 더 낮죠. 그리고 스쿼트에 비해서는 주변 근육의 활성도도 적죠.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렸던 양측 강도 결손이라는 게 훨씬 더 적게 유발이 된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신경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양측성 운동이 무조건 좋고 3대 운동이 대빵이고 이런 착각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남는 시간 동안은 지금 한 6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이 있으면 질문 좀 읽어드리고 혹시나 오늘 내용과 관련 없는 것들이어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비대 고급 과정을 진행을 했었던 것 때문에 스트렝스 트레이닝 고급 과정, 프로그램 디자인 고급 과정 오픈할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봐 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당장은 그것보다 제가 우선하고 있는 건 첫 번째로 운동 루틴 속성 코스는요. 이게 프로그램 디자인 강의들이 너무 길고 양이 방대하고 또 원론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게 실전에서 써야 되는 거에 약간 헷갈린다. 조금 더 실용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태까지 진행했었던 프로그램 디자인 강의들을 모두 함축시키고 정제시켜서 운동 루틴, 사실상 우리 회원 운동 루틴 짜고 내 운동 루틴 짜는데 더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운동 루틴 속성 코스 요거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속성 코스에서는 대사 기반 훈련은 어떻게 쉽게 잘 짤 수 있는지, 근비대 훈련은 어떻게 실용적으로 짤 수 있는지, 생체역학 훈련들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지, 운동 루틴을 구성할 때 뭘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거 공유하는 강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도 진행하다가 잠깐 중단했던 건데 생체학학 실기 코스, 그래서 총 3가지 코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슴 등 어깨 코스고요. 두 번째는 팔다리 코스고 세 번째는 둥근 몸통 코스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료증을 발급을 하면서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진
장기적인 코스로 준비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미 많이들 아는 운동들, 뭐 체스트 프레스 머신, 뭐 덤벨 프레스, 벤치 프레스, 스탠딩 오버헤드 프레스 뭐 이런 것들을 다루진 않을 거예요. 조금 더 오늘 말씀드렸던 근육을 효과적으로 키우는 8가지 특징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골라야 되고 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이때 어떻게 큐잉을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기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코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빠르면 5월 말, 아마 늦으면 6월 중순쯤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의들 중에 하나는 오픈을 할 것 같으니까 그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육 현장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